네, 봄바람 사이로 매화향이 묻어나는 이곳은 산과 들과 바다가 조화를 이룬 곳, 아름다운 고장 장흥입니다. 따스한 봄을 맞아 저희 선물이 봄소풍에 맞는데요. 선생님 어떠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이곳 장흥에서 오늘 만날 초대 손님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은 작가들의 스승, 한국 문학계의 어른이세요. 한승원 작가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저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인사 말씀 나누시죠. 봄입니다. 꽃의 향기들이 물씬 나고 그러는데 그 향기처럼 두터운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기를 비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이 작가님이 글을 쓰시는 공간 해산토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해산이 작가님 호시지요. 네, 해산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바닷가에 있는 산이다 그런 의미인데 사전을 찾아보면 그 지리학적인 뜻이 있어요. 네. 해산이란 말은 동해 바다의 깊은 몇천 미터 되는 곳에서 1km 이상 발전한 암초처럼 그 융기한 그런 산을 바닷속에 있는 산을 해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산을 제 호로 쓰고자 하는 것은 바닷속에 숨어있는 산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토굴에 그러게요, 살고 계시는 토굴. 거예요. 아니 근데 왜 토굴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해산당, 네. 해산옥 혹은 해산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스님들이 당신들이 수도하는 곳을 토굴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겸손하게 저도 이르는 네네네. 말인데 그래서 거기서 가져다가 해산 토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그런데 이 해산토굴에서는 지금 부인과 두 분이서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토굴에서는 저 혼자 살고 아, 이 그러시군요. 밑에 살림집에 우리 마나님이 사십니다. 두 분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냥 그 늙음을 즐기고 있죠. 음, 저 요즘 사는 게 이별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네. 우리들은 모두 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는데 그렇죠. 예. 이제 헤어짐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잘 헤어지고 아름답게 헤어질 것인가를 연습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네. 두 분이 그런 말씀도 많이 나누세요? 예, 그래서 먼데 여행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절대로 싸운 일 없이 어, 아주 오손도손하게 잘 삽니다. 그건 좋네요. 저 이곳 장흥이 고향이시죠? 예, 예. 예. 어렸을 때하고 비교하면 지금 어느 정도나 달라졌어요?
이 마을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은 아니에요. 같은 장흥이지만 여기서 제가 태어난 곳을 가려면 한 35분쯤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네. 거기도 바닷가인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17번 변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섬이 없는데 제 고향이 섬이었는데 지금은 연륙이 됐고 그리고 많은 도로가 개설이 됐고 그래서 참 좋은 세상인데 흔히 말하기를 장흥은 아직 개발되지 않는 전통적인 도시로서 아주 살기 좋은 그 흔히 말하듯이 그 느림의 도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언제 고향을 떠나서 이곳 장흥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살기는 한 21~22살까지 거기서 살았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다닌 다음에 읍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6년 동안 다녔고 그 6년 동안 다닌 다음에 한 3년간 농사 짓고 고기 잡고 김양식하고 그러느라고 어부 생활, 농사꾼 생활을 선생님 했죠. 책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진학을 하고 그러면서 고향을 사실상 떠난 셈이죠. 그 유년 시절에 대한 추억 또 부모님에 대한 어떤 기억 이런 그 옛날 얘기를 좀 들려주실 수 없겠어요? 그 아주 잘 물어보셨네요. 제가 요즘 네. 쓰고 있는 글이 제 자서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금강이라는 잡지 있어요. 네. 그 잡지에서 저보고 그땐 그랬었지 하는 것을 그 6개월간 연재를 하자고 그래서 그걸 쓰면서 제 유년 시절을 더듬어 봤어요. 그런데 그걸 쓰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때 그랬었지 하는 그것이 나의 미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흔히 요즘은 미래 기억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과거는 미래를 담는다. 흔히 또 어떤 사람은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하고 좀 더 다른 의미로서 좋은 과거는 반드시 좋은 미래를 만든다. 이제 그런 얘기죠. 명언이시네요. 네. 네네. 어떠셨어요? 저 어렸을 때는 차분한 성격이셨어요? 아니면은 뭐 바다로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 좀 개구쟁이였어요? 근데 그 저는 그 굉장히 명랑했대요. 이제 그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저에게 하늘을 가르치려고 했고 아버지는 땅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할아버지는 비현실적이고 아버지는 현실적인데 그러니까 현실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들이 현실적인 삶에서 가령 땅을 사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마음을 비우고 아주 그 이제 풍류에 어울려서 시인처럼 네.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두 분의 영향이 많이 미쳐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할아버지께서는 그 명심보감의 천명편을 중점적으로 가르쳤어요. 하늘이 무엇인가 하는. 이제 그랬으니까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초등학교 시절에 동화 한 편도 안 읽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설가가 된 것은 명심보감. 우리 할아버지한테 네. 옛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냥 도깨비 이야기, 호랑이 이야기, 어떤 남자가 과거 보러 가서 귀신하고 그 뭐 하룻밤 잔 이야기, 그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저에게 그 미래의 한 사람의 소설가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네, 할아버님과 아버님의 영향이 크셨고 아버님이 좀 엄격하셨지요. 예, 엄부였죠. 네,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그 어머님과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젊으셨을 때는 상당히 그 신학문을 공부하고 좀 개혁적이었는데 살아가시면서 그 더 보수적이고 어머니가 더 진보적이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진보적인 그것이 나를 있게 만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3년인가 이제 농사도 하시고 또 뭐 어업도 하시고 이렇게 지나셨는데 아버지 밑에서 혹시 아버지하고 뭐 다투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 아버지의 너무나 그 현실적인 그것에 우리 할아버지 영향을 받고 자란 어떤 것이 굉장히 그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갈등 대립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령 그 아버지의 현실적인 것은 이제 그분은 그 관좀 민비 사상이 아주 뚜렷한 분이었으니까 나보고 법과대학을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부자는 아니고 가난하면서도 법과대학만 가면 내가 내 속옷을 팔아서라도 뒤를 대주겠다. 근데 저는 한사코 문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니까 갈등 대립을 하고 그랬죠. 심지어는 제가 그분은 그 전에 국민학교 전신인 그 학교를 하면서 훈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친구들이 그 일제 때 그 신문이 오면 이광수 소설부터 읽고 뭐 그랬던가 봐요. 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광수 소설이나 보고 그런 친구들을 보니까 전부 다 맨 술만 마시고 알코올 중독돼 갖고 병들어 죽더라. 그러니까 문학한 그러니까 다 쓸데없다고. 그런데 그 아들이 당신이 부정적으로 생각한 쪽으로 나가니까 저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이제 그랬던 거. 그런데 저 갈등을 대립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느 쪽이었냐 하면은 너 하고 싶은 쪽으로 그 하라고. 그리고 결국은 그 제가 아버지한테 이긴 셈이 되죠. 그때는 막 갈등하고 대립하시고 그럴 때는 빨리 작가가 돼서 이렇게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1996년에 서울 생활을 모두 정리하시고 내려오셨어요. 96년이면은 한참 또 서울 생활을 하셔야 될 텐데 그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살아오면서 보니까 제 그 삶에 변혁을 일으켜야 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어요. 가령 국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 맨 그 숙직실에서 장기나 두고 바둑 두고 그렇게 놀다가 어느 날 내가 그것을 딱 끊고 머리 그 삭발을 하고 소설 쓰기에 몰두해서 써가지고 제가 그 대한일보 신춘에 등단하게 된 거. 그것은 그 일생의 그 어떤 획을 긋는 그렇죠. 변혁을 위한 네. 혁명적인 제 인생에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그 뒤로 광주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소설을 써서 발표를 하고 그러다가 저는 그 평생 희망이 그 교직을 그만두고 소설만 전업을 했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희망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직장을 가지고 글을 쓰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공부를 그렇죠. 많이 못하고. 그래서 그 이제 열심히 발표하고 그러니까 학교 봉급하고
제가 받은 원고료나 인세하고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오. 그래서 와. 그 어느 날 제가 그 사표를 내고 선생을 그만두고 전업 작가가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 쪽으로 한번 가볼까, 그 제주도로 가서 살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우리 만화님이 그 서울로 가서 한번 살아보지. 그래서 만화님 말 듣고 서울로 갔지요. 무작정 상경을 했어요. 그때 우리 큰아들이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요? 5학년. 네. 그러니까 딸이 지금 딸이 4학년. 한강 작가요. 예. 네. 한강 작가 그리고 4학년 때군요. 예. 그리고 막내는 아직 유치원생. 그랬는데 무작정 그 올라갔죠. 가서 이제 그 빚지고 집도 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적응을 해서 살다가 제가 서울 생활을 17년 동안 했어요. 횟수로 보니까. 그랬는데 그 어느 날 그 중대한 결정을 했어요. 내가 서울살이를 계속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하면 서울 생활은 그 일정한 직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업 작가시니까. 예, 예. 전업 작가로 살면 늘 삶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소설가라고 하는 직업은 잠정적인 실업자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소설을 발표한 달은 실업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원고료가 나오니까. 들어오니까. 네. 그런데 발표되지 않은 날은 실업자예요. 그런 불안한 삶으로 사니까 그 이제 통장에가 어느 정도 돈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쓰고 싶지 않는 글을 쓰는 겁니다. 뭐 칼럼이라든지 등등 예, 이런 억지로. 것들이요. 네. 그런 거를 이렇게 가령 어디 뭔가 네. 기관지에다가 무슨 꽁트를 신다든지 어. 그것이 쏠쏠하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잔재미에 취하면 큰 재미를 놓치는 거예요. 큰 작품을 못 쓴다. 예. 그래서 내가 그 문학의 뭔가 편집자로서 혹은 무슨 심사를 많이 한다든지 권력자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네. 늙음을 맞게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낙향을 결심했어요. 네. 그래 결심하시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셨는데 뭐 계속 글은 쓰셨어요. 내려와서 이렇게 계시면서 그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저 문학하는 사람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시장이에요. 시장이 가까운 데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유리하죠. 그렇죠. 예. 발표하기도 그렇고 책 내기도 좋고. 그런데 그 내가 낙향한다고 하니까 말하자면 서울살이에 실패하고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꿈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이때까지 못한 공부, 못한 책 전부 다 읽겠다. 그래서 여기 와서 나는 그 머릿속에 누가 있었냐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있었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 타이에 의해서 유배를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타이에 의해서 갇혀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타이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나를 가둬놓고 양생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독한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여기 내려서 여긴 정말 외롭죠.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절대 고독을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절대 고독을 겁내는 사람은 인생에 실패합니다. 아, 그래요? 절대 고독을 이겨내고 그 고독을 이용해서 공부하고 예. 자기를 건설해야만 더 거듭날 수 있습니다. 더 새롭게. 너무 좋은 말씀이시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을 한번 써보자. 그러고 생각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을 읽어보니까 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자기 형님하고 형님이 흑산도로 유배를 가고 다산 정약용 선생 강진도로 유배를 왔잖아요. 네. 그 두 분이 주고받은 그 편지를 읽어보면 그때의 내 지식 수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편지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가령 그 주역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서삼경을 새롭게 읽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읽고 그리고 이제 불교 공부는 전에부터 늘 해왔던 거니까 이제 아자제 바라제 쓸 때 저는 그 불교 공부를 새롭게 하면서 썼으니까 그래서 유학을 공부하고 불경도 새롭게 공부하고 그래서 여기 그 불교 역경원에서 나온 그 역경 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 책들을 전부 다 가져다가 보고 가령 이렇게 완당 전집이라든지 정의학योग 전집 이런 것들을 갖다가 쌓아놓고 열심히 읽었죠. 네. 그리고 열심히 읽고 그 주역에 관계된 거 대학 중용 그러니까 사서 삼경 사서가 있고 삼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삼경에는 시경, 역경, 춘추가 있잖아요. 근데 왜 사서 삼경을 공부한 다음에 시경을 공부해야 할까? 그 이유도 제가 이렇게 알게 되셨군요. 알게 됐죠. 네. 가령 사서는 그러니까 사각형이라고 나는 비유를 하는데 네. 사각형은 이렇게 굉장히 그 절제되고 가둬놓은 거예요. 사람을 우리 인격체들을.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그 사서를 공부하면 굉장히 엄격하고 사람의 융통성도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말하자면 서원 같은 데 가면 담을 싸가지고 그 엄격한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집들이 생각나는데 가령 불교 그러면 답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의 공간과 말하자면 절제되고 이제 규제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런데 왜 그 유학자들이 사서를 공부한 다음에 시경 주역을 공부할까? 그것을 제가 새롭게 여기 와서 터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경은 그 공자님이 자기 시대에 중국에서 퍼져 있던 그 민요 같은 거, 가령 우리나라로 치면 도라지 타령이라든지 네. 무슨 그 천연삼거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민요인데 그래서 그 유학자들에게 민요의 그런 시를 공부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내면을 공부하게 한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역은 또 어떤 거냐 하면 주역은 흔히 점술서라고 그러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동양 철학의 최고의 공부입니다. 가령 우리 노래 민요 속에 달도 차면 기운하니 뭐 그런 말 있죠. 있죠. 예. 달도 차면 기운다는 것은 뭐냐 하면 변수예요. 모든 건 차면 기운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면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은 변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쪽으로 나아간다면 변수가 작용하면 그 어쩌면 그 우리 그 불교 사상하고 약간 비슷한 국면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제 그런 걸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공부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뭐부터 썼냐 하면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그 형님 이야기. 그러니까 흑산도 하늘길이라는 걸 썼어요. 네. 그게 정약전의 이야기입니다. 글을 썼는데 김영사라는 출판사에서 초일을 써달라고 주문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쓸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아이 좀 써달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초의를 쓰기 위해서 새삼스럽게 불교 이제 초의 공부를 했죠.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한 인물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사람 친구들을 먼저 이렇게 쭉 더듬어 봐요. 그러면 그 그늘이 있어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야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의를 쓰기 위해서 초의와 친하게 지낸 정약용을 공부하게 되고 정약용과 관계. 또 초의가 그 추사 김정희하고 친하게 됐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친하게 됐는가? 그 30살에 만나서 평생을 그 친구로 지내고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그 초의 스님은 천재적인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초의 스님을 팔방미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초의 스님이 유학에도 능하고 불교의 경전에도 능하고 선에도 능하고. 그런데 그분이 뭐까지 했냐면은 탱화를 잘 그려요. 탱화뿐만이 아니라 발화춤도 잘 추고. 그러니까 그분은 팔방미인이란 말이 맞아요. 글씨도 잘 쓰고 시도 잘 쓰고. 그러니까 초의 스님의 시를 얻으려고 벼슬아치들이 막 접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의가 또 차에 대해서도 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의 흔히 중시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초의를 썼더니 초의가 불티나가시 나가는 거예요. 초의 팔아서 초의가 그때 당시에서 한 5만 부가 나갔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출판사에서 원효를 써달라. 또 이제 원효를 쓰고 났더니 이제 추사를 써달라. 그러고 이제 추사를 쓰고 났더니 또 타산을 써달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공부의 결과죠. 네. 공부하지 않으면 그 역사 인물 소설을 쓸 수가 그랬네요. 없어요. 더군다나 내가 다룬 그 분들은 사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무튼 그 종교적으로, 예술적으로 전부 다 승화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령 분들 원효를 쓰니까. 쓸 때, 네. 원효를 쓸 때는 먼저 현장 답사하고 그 다음에 문헌 공부를 해야 돼요. 원효의 저술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그 우리 책으로 한 20권쯤 돼요. 네. 그러니까 저술을 가장 많이 남긴 학자이면서 스님이면서 사상가이면서 논리가고, 그리고 예술적인, 그리고 그 말하자면 삼국 그 전쟁이 한창일 때 반전 운동을 하고 또 요석하고 사랑도 하고 그랬죠. 네. 아무튼 그런 그 놀라운 그 사상적인 학승이자 철학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저술을 전부 다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대승기신론이라든지 이런 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가령 무슨 그 대승기신론 그런 거, 소라는 것은 해설의 서예요. 네. 논한 거고 논리서고. 가령 그런데 이제 나는 읽으면 다 잊어버려요. 소설가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기억에 남아 있으면 논문은 되지만 소설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신 기신론 같은 것은 꼭 한 구절을 기억합니다. 대승 기신론 속에서 바다에 가서 파도만 보지 말고 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의 그 공부하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령 선문답 하잖아요. 우리들이 참선하는 그런 분들, 스님들이 결국은 공부하는 게 뭐냐 하면은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현상을 보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동안은 보면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서로의 그 관계라든지 이제 그런 인물들을 위주로 왜 글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지난해 책을 발표하셨는데 산문집을 발표하셨어요. 꽃을 꺾어 집으로 돌아오다. 그리고 도깨비와 추물이라는 장편 소설을 발표하셨는데 한 해에 사실 두 권의 책이 나온다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산문이고 하나는 소설이고. 그래서 저는 얼핏 제 생각에는 헷갈릴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게 한 해 두 권을 내셨어요? 어떤 작가가 책을 한 권 내면 그 해에 그 책을 써서 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적어도 책 한 권을 내면 그 한 3년 전부터 쓰기 시작해서 네. 그때 발표했을 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소설가의 삶은 이렇게 그 계속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저 고향에서 읍내까지 이 80리입니다. 키로수는 32km요. 그렇네요. 그런데 제가 읍내에서 자취를 했어요. 우리 형님하고 같이. 그러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무렵에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월요일부터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해가 누엿누엿 지지요. 그럼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막 울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향수병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때는 4시간 수업을 했으니까 학교에서 4시간 수업하고 청소하고는 책가방 든 채로 걸어서 갑니다. 32km 길을요? 32km를. 32km를 가면은 밤 12시 지나서 1시경이나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비가 오면 비 맞고 가고 눈이 오면 눈 맞고 가고 그런 식으로 걸어가는데 우리 고향에 가면은 제를 넘어서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를 몇 개 넘는지 모르죠. 네. 산모퉁이 지나고 내과도 건너고 네. 그렇게 가면 그 제를 넘어가죠. 제를 넘어가면 이게 돌뿌리에 발이 미끄러지잖아요. 네. 그럼 구석 소리가 나면은 숲에 있는 꿩이 푸드득 날아갑니다. 무서워라. 그러면 막 머리끝이 하늘로 올라가죠. 무서워라. 그래갖고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네. 달리면서 가잖아요. 그러셨군요. 이제 내가 나는 7살 때 다녔기 때문에 학교 1학년 때 13살, 네. 2학년 때 14살, 네. 15살이었어요. 네. 고등학교를 16살에 갔으니까. 그렇게 갔으니까 13살짜리, 14살짜리가 제를 넘어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집에 사립에 들어가면서는 뭐라 한지 압니까? 어메 그럽니다. 어머니가 깊은 잠 자다가 놀라셔서. 우리 어머니가 그 전라도 말로 왔다 오면 내 새끼야. 그러고 왔다 오면 내 새끼야. 그러면서 방문 차고 맨발로 와서 이렇게 덜썩 끌어안고 나를 방으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까 내가 그랬죠. 과거는 미래를 만든다. 미래를 담는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한 편 한 편 소설을 쓸 때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네. 문장 하나하나 단락 하나하나가 만들어서 장편 소설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즘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때 걸었던 고향까지 가는 32km를 걸어갔던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설 한 문장 한 문장 글자 하나하나 아니었겠는가. 그것이 운명적으로 나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한 문장 한 문장 한 페이지 이렇게 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단한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어떤 의식을 갖고 늘 이제 글을 쓰고 계시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꽃을 꺾고 집으로 돌아오다라는 산문 속에 그런 그 마음이 녹아 있는데 그 저 도깨비와 춤물이 있잖아요. 이 타이틀이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 내용을 좀 재밌게 간략하게 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도깨비는 뭘 말하느냐 하면 내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나를 말하는데 그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중 인격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령 그 나는 어린 시절에 살아오면서 굉장히 순하고 동네 어른들이 가시네 같다고 그랬어요. 네. 이게 순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내 속에 굉장히 그 악마적인 광기 어린 그런 그 생명력이 있는데 그런데 그 내가 순하고 그러니까 못 모르는 친구들이 함부로 말을 해요. 아. 무시하고 네. 자존심이 네. 없다든지 이렇게 막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밤에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아.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혼내줄까 그러고 그 혼내줄까 하고 나를 말하자면 뭔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한 또 하나의 나의 그 자존심이 도깨비라는 존재라. 아, 내 안의 자아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게 늘 살다가 어느 날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가지고 나를 자각하게 하는 존재가 도깨비라는 거예요. 아. 그 세간의 그 혹자 그 평에 실버 판타지라는 그런 이제 평도 나오고 그럴 정도로 작품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노인들 인구가 점차 불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불어날 텐데 그래서 그 노인들의 삶을 다루는 예술 작품이 많이 나오리라고 필요하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내가 노인이 되고 보니까 가장 가까이 다가온 것이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죽음이 오는 대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가치 있게 죽을 것인가. 이제 그것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한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그 죽음을 극복해낸다는 것은 죽음을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노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내고 그러니까 노인 우울증, 노인 절대 고독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죠. 그것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삶을 마감하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별 연습 얘기했잖아요. 네. 아름다운 연습, 아름다운 이별이 되게 한다는 거죠. 네. 내가 얼마 전에 사람의 맨발이라는 그 소설을 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형상화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인간에게 길을 가르치고 살다가 길에서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당신의 사촌 동생이자 늘 그 시자처럼 모시던 아난이라는 제자가
그분이 그 열반에 들려고 했을 때 많이 아팠을 때 묻죠. 이제 부처님, 만약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다가 누구에게 의탁을 할까요? 네. 그러고 묻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지막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섬이다. 악마에게도 의탁하지 말고 신에게도 의탁하지 말고 내 등불을 내가 밝히고 내 섬을 이렇게 밝히고 나아가야 된다. 정진하라. 네. 그것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깨비와 춤도 말하자면 그 마지막에서 어떻게 가치 있는 자기 삶을 아름답게 승화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삶이 꽃이라면 아름다운 죽음도 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꽃을 시범을 보인 게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작품들을 보면 불교적인 색채들이 참 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작품에 많이 그런 불교적 색깔을 녹여내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불교 세계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내가 불교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았을 때 쓴 초기 작품들 있잖아요. 네. 그 작품들도 전부 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그 세계 이야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 세계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간 거죠. 네. 그리고 저를 구제해 준 것이 그 서가모니 세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은 또 어떤 작품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쓰고 있는 게 아까 이야기했죠. 그땐 그랬었지. 그러한 과거가 이제 나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의미에서 자서전을 쓰고 있어요. 제목이 그땐 그랬었지군요. 아무튼 그때 그렇게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네. 좌우간 그런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운명적으로 불교 세계와 만나도록 그 운명이 지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 증조 할머니께서 독실한 불자이셨대요. 우리 어머니 나는 그분을 이렇게 모르는데 네. 어머니 그 말씀에 의하면 그분의 삶이 그 불자로서 아주 독실한 불자였는데 그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항상 그 부엌 그 살강 있죠. 네, 네. 그 찬장 같은 거 살강 위에다가 뭔가 발 5개 달린 그 상을 올려놓고 살았대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상에다가 놓는 이제 밥그릇이나 숟가락을 놔뒀다가 어떤 손님이 오면 대접했냐면은 거지들이 오면 반드시 그 상에다가 차려서 그 그릇에다 담아서 대접했대요. 그리고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그 거지가 그냥 가잖아요. 반드시 물을 마시고 가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을 안 마시고 가면 그 손자 며느리한테 물을 갖고 가서 기어이 마시고 가라고 하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증조 할머니께서 청관사에서 100일 기도를 해서 우리 할아버지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그랬답니다. 손자 며느리 보고 손자 며느리를 그렇게 이뻐해. 손자 우리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예. 나 죽으면 절대로 울지 마라. 나 죽으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염송해라. 그리고 그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그 경전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된 경전을 읽어주시고 그러한 그분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네가 아자아자라든지 이렇게 불교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증조 할머니의 그 말하자면 그 어떤 뜻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임권택 감독이 그 전에 보리딸하면서 영화를 만들어서 인연을 맺었는데 바로 그 말 속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름 있는 아버지 밑에서 맞습니다. 같은 소설가 노릇을 하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그럼요. 나를 뛰어넘어준 그것 자체가 효도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한강입니다. 어릴 때에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일어선 채로 몇 시간씩 글을 쓰셨던 모습. 저희가 밖에서 못 떠들게 이렇게 그 서재에 이렇게 방문에 떠들지 마시오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열심히 떠들었고